내 나이 62.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남편 잘 만나 평생을 고생 한 번 안 하고 우아하게 늙어가는 사람이라고들 했다.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내가 사는 이 평창동의 2층짜리 양옥집은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다. 집 안에는 고미술에 조예가 깊었던 그가 평생을 모아온 고가구와 서화들이 박물관처럼 기품 있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넓은 집은 내게 너무나도 크고 고요하고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다. 나의 유일한 낙은 한 달에 2번 의사인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가 손주를 데리고 저녁을 먹으러 오는 날뿐이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아침부터 시장을 봐.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들을 정성껏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현관문에서 반가운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들 지훈이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은 잠시도 쉴 틈이 없어 보였다. 며느리 서연이는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이 세련된 모습으로 내게 비싼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 새로 나온 건데 피부에 아주 좋대요. 그녀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나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미세한 가시를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 피부 관리에 신경 좀 쓰세요. 하는 무언의 압박. 우리는 남편이 아끼던 나전칠기로 장식된 거대한 자개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 이 고기 맛있어요. 손주 녀석의 칭찬만이 이 집의 유일한 온기였다. 식사를 하던 중 서연이가 잡지를 뒤적이며 무심한 듯 말했다. 어머니, 이 집도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하얗고 심플한 미니멀 스타일이 유행이잖아요. 이 가구들은 조금 어둡고 올드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주말에 저희랑 같이 가구 쇼핑이라도 가실래요? 그것은 제 안의 형태를 띤 나의 세계에 대한 명백한 거부였다. 이 집의 모든 물건들은 나의 죽은 남편의 흔적이자 나의 지난 40년 세월이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그저 어둡고 올드한 것들에 불과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구나. 식사가 끝나자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일어섰다.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반도 줄지 않은 채 식탁 위에 외롭게 남아 있었다. 그들이 떠나고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거대한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갈비찜을 꾸역꾸역 입으로 가져갔다. 창문에는 화려한 저녁상 앞에 홀로 앉아있는 낯선 늙은 여자의 모습이 유령처럼 비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들를 일이 있었다. 은행을 나서는데 마침 그 건물 청소부로 일하는 이씨 아저씨가 구석에서 몰래 통화를 하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았다. 여보, 미안해. 이번 달에는 딸내미 학비를 보내주기가 힘들 것 같아. 그의 지치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내 마음에 와서 박혔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다시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창구에 가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하나 인출했다. 며느리가 매달 주는 용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돈이었다. 나는 그 돈 봉투를 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그리고 소장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봉투를 건넸다. 이것 이씨 아저씨께 좀 전해주십시오. 아파트 주민 중 한 분이 늘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아 따님을 위한 장학금을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만 전해주십시오.
절대로 제가 드린 거라고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 나의 작은 친절이 한 가장의 무거운 어깨를 아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나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이 아끼던 산수화 액자를 조심스럽게 내렸다. 그러자 벽지 색깔과 똑같이 위장된 작은 금고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익숙한 솜씨로 다이얼을 돌려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현금이나 보석 대신 낡은 가죽 장정의 회계 장부 몇 권과 내 몸의 일부처럼 소중한 참나무로 만든 괴짝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먼저 장부를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의 나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촘촘한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가계부가 아니었다. 나의 투자 일지였다. 1995년 3월 10일 고려청자 매병 매입가 5천만 원 1998년 11월 2일 조선백자 다랑가리 매도가 3억 2천만 원 수익률 542%. 나는 최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경매건에 대한 내용을 만년필로 정성스럽게 기록해 나갔다. 장부를 닫고 나는 마침내 참나무 괴짝을 꺼내 들었다. 괴짝을 열자 부드러운 비단 속에 고이 쌓여있는 나의 비밀의 근원이자 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작은 백자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평범한 항아리가 아니었다. 맑고 투명한 유백색의 빛깔, 꾸밈없지만 더없이 완벽한 둥근 형태, 그리고 그 위를 노니는 한 마리의 푸른 학, 그것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18세기 조선 관요에서 만들어진 청화백자 운항문 항아리였다. 진품이라면 부르는 게 값인 국보급의 보물이었다. 나는 아주 부드러운 융그로 항아리의 매끄러운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나의 손길은 유물을 다루는 감정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를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았다. 30년 전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가 모든 희망을 잃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때 나는 이 항아리를 보며 결심했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핏덩이 같은 내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이 항아리는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몰래 물려주신 나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나는 아버님께 물려받은 골동품을 감정하는 나의 타고난 안목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남편 몰래 이 항아리를 담보로 종잣돈을 빌렸고 그 돈으로 나의 첫 투자를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후 몇 배의 수익을 내어 가장 먼저 이 항아리를 되찾아왔다. 지난 30년간 우리 가족이 누려온 모든 풍요는 남편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내가 남편 몰래 그림자처럼 행해온 나의 비밀스러운 헌신의 대가였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전쟁이었다. 나는 항아리를 다시 괴짝 안에 넣고 금고 안에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그리고 산수화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걸었다. 그러자 이 공간은 다시 평범하고 고요한 거실로 돌아왔다.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나의 가족들은 이 집이, 이 가구들이 모두 죽은 남편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이 나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비밀이 영원히 지켜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나의 그 비밀스러운 성역을 나의 아들과 며느리가 그들의 탐욕으로 곧 부수고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나는 잠시나마 내 삶의 의미를 찾은 듯 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아주 짧았다. 며칠 후 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진지했다. 어머니, 저 오늘 저녁에 서연이랑 같이 잠깐 들르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가족의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미래, 그 거창한 단어에 나는 덜컥 겁이 났다. 혹시 우리 아들에게 무슨 힘든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병원 일에 문제가 생긴 걸까? 나는 온갖 걱정을 하며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무슨 일이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돕고 싶었다. 저녁이 되자 아들 내외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그들은 평상복이 아닌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라도 가는 것처럼 딱딱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어색해졌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그들을 저녁 식탁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들은 밥 먹을 생각은 없어 보였다. 며느리 서연이가 언제나처럼 비단결 같은 미소와 함께 대화의 주도권을 잡았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아시죠? 저희는 언제나 어머니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법률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내 앞에 펼쳐놓았다. 서류의 맨 위에는 증여계약서라는 내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최근에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좀 받았어요. 요즘 상속세법이 워낙 복잡해서요. 만약에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시면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이 소중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효심 지극한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차가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이 집과 다른 주요 재산들의 명의를 아들인 지훈 씨에게 미리 증여해 두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는 남은 여생 동안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되고요. 저희가 모든 생활비를 책임지고 끝까지 잘 모실 겁니다. 이건 그저 아버님의 유산을 세금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법률적인 전략일 뿐이에요. 나는 서류 위에 적힌 빼곡한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 그들이 말하는 전략의 의미를 나는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어머니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눈에 자신들의 재산을 가로막고 있는 언젠가는 처리해야 할 하나의 법률적 문제일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들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아들은 나의 시선을 피한 채 그저 아내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그 비겁한 침묵이 며느리의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내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지난 30년간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일을 꼭 지금 해야만 하는 게냐? 나의 망설임, 아들을 향한 나의 마지막 미련. 하지만 며느리 서연이는 나의 그 깊은 마음의 동요를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의 어리석은 고집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녀는 인내심을 잃고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이 집도, 이 재산도 전부 아버님이 평생 고생해서 이룬 거잖아요.
당연히 아들인 지훈 씨한테 와야 할 거고요. 그걸 세금 때문에 억울하게 뺏기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말, 전부 아버님이 이룬 것, 당연히 아들인 지훈 씨한테 와야 할 것, 그 한마디가 내 안에 있던 마지막 둑을 무너뜨렸다. 나의 지난 30년의 비밀스러운 헌신,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내가 그림자 속에서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피와 눈물과 땀방울이 며느리의 그 한마디 말 앞에서 완벽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저 남편의 성공에 기생하여 편안하게 살아온 아무런 권리도 없는 늙은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내 눈 속의 상처와 슬픔이 순식간에 차갑고도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갔다. 결정은 내려졌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내 앞에 놓인 법률 서류들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들 앞으로 다시 밀어냈다. 나는 서명하지 않겠다. 나의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거절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 서연이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아들 지훈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충격받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쓸모없는 법률 서류와 나의 어리석은 아들 내외를 식탁에 남겨둔 채 조용히 내 서재로 향했다. 나는 나의 비밀스러운 성역을 지키고 있는 그 산수와 액자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전쟁은 선포되었다. 재산을 쥐고 떠난 할머니, 그들이 내게 붙여준 그 오명은 바로 그들 자신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오명을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 생각이었다. 나의 단호한 거절에 아들과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특히 며느리 서연이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처음으로 틀어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내 표정을 바꾸어 눈물을 글썽이며 내 아들을 향해 말했다. 여보, 어떡해요? 어머님께서 저희 마음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만하거라. 나는 그녀의 연기를 차가운 목소리로 잘라냈다. 너희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나는 이제 잘 알겠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너희 변호사가 만든 그따위 종이 쪼가리를 내 앞에 들이밀 생각을 하지 마라. 그들은 내 평생 처음 보는 그 단호한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듯 집을 나섰다. 그들이 떠나고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 결전의 의지를 다지는 장수의 침묵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해 본 적이 없었던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바로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우리 집안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최 변호사였다. 최 변호사님, 저 이선우입니다. 아, 형수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잘 지내셨지요? 변호사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의 진짜 유언장을 열어야 할 때가요. 나의 말에 수학이 넘어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며칠 후 아들 내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그들의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협상을 시작하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그러자고 했다. 대신 나의 변호사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속한 날, 우리 집 거실은 차가운 법정과도 같았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의 젊고 공격적인 변호사가 한쪽에, 그리고 나와
백발이 성성한 초에 변호사님이 다른 한쪽에 마주 앉았다. 서연이네 변호사가 먼저 온갖 법률 용어를 늘어놓으며 나의 재산을 아들 지훈이에게 증여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인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그의 말이 끝나자 초의 변호사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 변호사, 자네의 유창한 설명은 잘 들었네. 하지만 자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간과하고 있어. 최 변호사님은 낡은 서류 가방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바로 이 집안의 진짜 역사일세. 그가 가장 먼저 꺼내놓은 것은 1995년차 강지훈 사장, 즉 내 남편의 사업체에 대한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문이었다. 뭐라고요? 파산이라뇨? 거짓말, 이건 다 위조된 서류예요. 서연이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지훈이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최 변호사님은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30년 전 강 사장은 친구의 배신으로 평생을 바친 사업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네. 그는 그 충격으로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었지. 나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며 약속했네. 그의 아내, 즉 이선우 형수님을 도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고. 최 변호사님은 이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 친구의 아내에 대한 깊은 존경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후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강 사장이 아니었네. 바로 여기 계신 이선우 형수님, 자네들의 어머니였어. 그는 나의 비밀 장부들을 하나씩 꺼내 그들 앞에 펼쳐놓았다. 형수님의 아버님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고미술 감정가 중 한 분이셨다네. 형수님은 그 아버지의 안목을 그대로 물려받았지. 남편이 쓰러진 후 형수님은 아버님께 물려받은 작은 종잣돈으로 당신의 재능을 이용해 비밀리에 골동품 투자를 시작하셨다. 그는 장부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자네가 의대에 들어갈 때 그 엄청난 학비를 댄 것이 바로 형수님이 이 조선백자 다랑아리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네. 자네들이 지금 사는 이 집을 산 것도, 자네가 개원할 때 그 비싼 의료기기를 들여놓은 것도 모두 이 장부 안에 기록된 자네 어머니의 피와 땀의 결과물이야. 지훈이는 장부에 적힌 기록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깊은 수치심과 충격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탐욕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다 우리 아버님 돈을 빼돌려서 자기 마음대로 투자한 증거일 뿐이에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라고요. 우리 남편의 상속 재산을 가로채려는 수작이야. 그녀가 악을 쓰는 순간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서재로 들어가 그 낡은 참나무 괴짝을 들고 나왔다. 나는 괴짝을 테이블 중앙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나는 괴짝을 열었다. 비단 보자기에 쌓인 영롱한 빛깔의 청화백자 운항문 항아리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최 변호사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내놓았다. 그것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이 항아리를 내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중된 유언장이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의 작성일은 내 남편의 회사가 파산하기 2년 전이었다. 이 항아리는 형수님이 결혼 전부터 아버님께 물려받은 형수님 고유의 재산이었네. 형수님은 남편이 파산하자 이 항아리를 팔아 첫 종잣돈을 마련하셨고
그 후 사업이 성공하자 가장 먼저 이 항아리를 다시 사들이셨지. 이 모든 거래 내역은 지난 30년간의 은행 기록에 완벽하게 남아있다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나는 내 아들 지훈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지훈아. 네, 어머니. 나는 지난 30년간 내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너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유령처럼 살았다. 나는 단 한 번도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바라지 않았다. 내가 바란 것은 그저 네가 나를 너의 어머니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주는 것이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나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이제 너와 네 아내는 나를 어머니가 아니라 너희의 상속 재산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보고 있구나. 좋다. 그 거짓말은 오늘로 끝이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 네가 지금껏 누려온 모든 것, 그것은 내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다. 바로 이 항아리에서, 그리고 이 두 손에서 나온 온전한 나의 것이다. 내 선언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다. 서연이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와 항아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법적 투쟁을 위한 계획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을 터였다. 나는 마침내 30년의 진실을 내뱉고 이상하고도 고통스러운 해방감을 느꼈다. 착한 아내, 좋은 어머니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탐욕스러운 아들 내외에 맞서 나의 인생을, 나의 재산을 지켜내야 하는 한 사람의 전사 이선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가 30년의 진실을 선포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며느리 서연이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이 늙은이가 저 늙은 변호사랑 짜고 우리 아버님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수작이야. 그녀는 더 이상 상냥하고 교양 있는 며느리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채 울고만 있는 아들 지훈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여보, 정신 차려. 지금 저 노인네의 쇼에 넘어가면 어떡해. 당장 일어나. 우리도 우리 변호사랑 상의해야지. 그녀는 그렇게 남편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우리 집을 뛰쳐나갔다. 그들이 떠나자 거실에는 전쟁이 휩쓸고 간 듯한 폐허의 공기만이 남았다. 최 변호사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의 어깨를 토닥였다. 형수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 독한 며느리 절대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차가워져 있었다. 며칠 후 초의 변호사님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우리 집으로 서연이네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 우편이 배달되었다. 그것은 법적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선전포고였다. 그 안에는 나의 모든 재산이 남편 강지훈 사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그 법적 소유권은 아들인 강지훈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재산 분할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나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으므로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악랄한 협박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의 전략은 예상대로입니다. 형수님, 최 변호사님이 내용 증명을 읽어본 후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들은 두 가지를 증명하려 할 겁니다. 첫째, 형수님의 초기 투자금, 즉 그 청자 항아리가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는 것.
둘째, 형수님께서 지난 30년간의 거래 내역을 명확히 기억하거나 증명할 능력이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 즉, 형수님을 거짓말쟁이 혹은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들어 형수님의 모든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겁니다. 아주 더러운 싸움이 될 겁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의 30년 세월, 나의 자부심, 나의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짓밟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날부터 나와 초의 변호사님은 다가올 전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잊혀진 과거를, 나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하나하나 다시 파헤쳐 증거로 만들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우리는 30년 묵은 나의 비밀 회계 장부들을 모두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그 안에는 나의 모든 투자 기록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 보십시오. 형수님,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휘청일 때 형수님께서는 오히려 과감하게 저평가된 추사 김정희께 서예 작품을 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 작품을 5배 가격에 되팔아 아드님 의대 등록금을 마련하셨군요. 이 기록은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모두가 주식을 팔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형수님께서는 오히려 금매로 나온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는 지금 후리배가 넘는 효자 자산이 되어 주었지요. 최 변호사님과 함께 장부를 검토하는 과정은 단순히 법적 증거를 준비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마주하는 의식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성공에 기생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의 능력과 안목으로 폐허 속에서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건축가였다. 준비 과정에서 아들 지훈이에게서 몇 번이고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서연이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변호사를 만나고 온 날이면 눈이 완전히 뒤집혀서 어머니에 대해 끔찍한 말들을 쏟아내요. 어머니, 제발 그냥 서연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의 일부를 떼어주면 안 될까요? 이 싸움 그냥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아들은 여전히 진실과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지훈아, 나는 이제 아들을 향해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이제 돈 문제가 아니란다. 이것은 내 인생의 진실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나는 그 누구도, 심지어 네 아내조차도 나의 인생을 지워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네가 진실의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나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상대편 변호사로부터 정식 조정기일이 잡혔다는 통보가 왔다. 법정으로 가기 전 양측이 만나 합의를 시도하는 마지막 절차였다. 그것은 이 지독한 재산 전쟁의 첫 번째 공식적인 전투가 될 터였다. 조정기일을 하루 앞둔 밤, 나는 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는 30년의 역사가 담긴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들을 앞에 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폭풍의 눈처럼 마음이 고요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산수와 액자를 내렸다. 그리고 비밀 금고를 열어 나의 참나무 괴짝을 꺼냈다. 괴짝을 열자 영롱한 빛깔의 청자 항아리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했다. 나는 그 항아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나는 더 이상 이 항아리를 숨겨진 보물처럼 지키는
수호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이 한가리의 가치와 그 안에 담긴 나의 역사를 세상에 증명해야만 하는 전사였다. 재산 전쟁, 그들이 붙인 이름이다. 하지만 내게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여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신성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정실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긴 테이블의 한쪽 끝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며느리 서연이와 그녀가 고용한 뱀처럼 교활해 보이는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듯 잿빛 얼굴을 한 내 아들 지훈이가 앉아 있었다. 반대편에는 나와 나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최 변호사님이 앉아 있었다. 이곳은 한때 가족이었던 우리가 서로의 재산을 두고 다투는 비정하고 잔인한 전쟁터였다. 서연이의 변호사가 먼저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그의 전략은 최 변호사님이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그는 나의 신뢰도를, 나의 인격을, 나의 기억을 하나씩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선우 여사님, 1998년 5월 남편분의 계좌에서 당시로서는 거액인 3천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남편분께는 보고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는 나의 비밀 장부가 아닌 남편의 통장 기록을 먼저 꺼내 들었다. 내가 남편 몰래 그의 계좌에 있던 마지막 남은 돈까지 끌어모아 나의 첫 투자에 사용했던 바로 그 기록이었다. 그 돈은 지훈이 아빠의 병원비를 위해 잠시 빌렸던 돈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30년의 비밀을 이 교활한 변호사 앞에서 쉽게 드러낼 수는 없었다. 병원비라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같은 날 인사동의 한 골동품상에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기록이 있습니다만, 여사님, 혹시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닙니까? 30년 전의 일을, 그것도 이렇게 큰 금액의 사용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는 나를 기억력이 오락가락하는 신뢰할 수 없는 늙은이로 몰아가고 있었다. 아닙니다.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왜 남편분의 돈으로 골동품을 사셨습니까? 남편의 재산을 남편 몰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의 모든 질문은 나의 모든 행위를 남편의 돈을 훔친 아내라는 틀 안에 가두려는 악의적인 덫이었다. 나는 최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내 옆에 앉은 아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수치심과 고통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 변호사의 공격은 더욱 집요하고 잔인해졌다. 그는 나의 모든 희생과 사랑을 추악한 욕망으로 덧칠하기 시작했다. 여사님께서 아드님의 의대 학비를 전액 부담하셨다고요. 남편분도 모르는 돈으로 말입니다. 혹시 아드님의 환심을 사서 아버님으로부터 아들을 떼어놓으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사님께서는 남편분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비밀리에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편분이 언제 잘못될지 모르니 자신만의 비자금을, 자신만의 재산을 몰래 축적해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는 나의 30년 세월을, 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것을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변호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나의 죽은 남편을 이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였다. 어쩌면 강지훈 사장님께서 그 우울증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신 이유가 바로 부인 되시는 이선우 여사님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모든 경제권을 아내가 몰래 쥐고 흔들며 남편을 더욱 무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든 것은 아닙니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조정실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주목했다. 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큰 힘을 담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들을 무시했다. 나는 오직 내 아들,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훈아! 내 목소리에 아들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내 변호사는 돈 얘기를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지금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나는 지난 30년간 내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희망을 잃고 술에 취해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서 있던 바로 그날 밤의 이야기. 그날 밤 내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나는 밤새도록 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면서 빌었다. 제발 죽지 말라고. 내가 당신의 자존심을 그리고 우리 아들 지훈이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주겠다고. 나는 그날 밤 네 아버지와 그리고 나 자신과 피눈물로 약속했다. 나의 목소리가 조정실의 차가운 공기를 울렸다. 그 후로 나는 너희들 앞에서 유령처럼 살았다. 나는 돈을 벌었지만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한 장 만들지 않았다. 나는 성공했지만 내 명의로 된 재산 하나 갖지 않았다. 나는 오직 내 아버지의 이름 뒤에 숨어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너를 부족함 없이 키워내는 것에 내 모든 인생을 바쳤다. 나는 나의 비밀 장부를 가리켰다. 저 장부에 적힌 모든 숫자들은 돈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를 살려내고 너를 키워낸 나의 30년 세월이다. 내 의대 등록금, 네가 개원할 때 그 병원, 네가 결혼할 때 장만해준 이 집, 그리고 네 아내가 매달 내게 용돈이라며 던져주던 그 돈까지도 모두 나의 이 두 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유산이라 부르며 내게서 빼앗아가려 하고 있구나. 나의 그 처절한 고백에 조정실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침내 내 아들 지훈이가 무너져 내렸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절규하며 울부짖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서연이를 증오와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를 차마 마주 볼 수 없는 죄인의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날의 조정은 그렇게 아무런 합의 없이 혼돈 속에서 끝이 났다. 하지만 무언가 변해 있었다. 아들 지훈이의 그 견고했던 방어벽에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최애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 사무소를 나섰다. 나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고통스럽지만 해방된 기분이었다. 마지막 전투는 아직 남아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내게 던질 수 있는 최악의 공격을 이미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리고 나는 부서지지 않았다. 마지막 조정 기일이 잡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차가운 회의실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 마주한 며느리 서연이의 얼굴에는 이전의 분노나 당혹감 대신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 역시 모든 준비를 마친 장수처럼
여유로운 태도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그들이 나의 허를 찌를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다는 것을. 아들 지훈이는 그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편도 나의 편도 들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서연인의 변호사가 최후의 공격을 시작했다. 조정위원님, 그리고 이선우 여사님, 저희는 지난 몇 주간 이선우 여사님께서 주장하시는 30년간의 투자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기록이 설령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그러나 그 안에 교묘한 독을 품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1995년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이선우 여사님께서 그 엄청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종잣돈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법률 조항 몇 개를 인용하며 말을 이었다. 우리나라 민법상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형성 과정에 다른 한쪽이 기여했다면 그것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남편이신 강지훈 사장님께서 파산하셨다고는 하나 그분 명의에 다른 자산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선우 여사님께서 결혼 생활 중에 모아오신 돈 역시 법적으로는 남편의 기여가 포함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1995년 평범한 가정주부가 어떻게 그 거액의 종잣돈을 마련했는가? 그것은 필시 남편의 남은 재산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불린 모든 재산 역시 마땅히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법적인 상속인인 아들 강지훈 씨에게 그 절반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너무나도 논리정연해서 나조차도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조정위원 역시 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듯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들 지훈이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나의 30년 진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때 내 곁을 지키고 있던 최 변호사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 변호사, 자네의 주장은 아주 훌륭하네. 하지만 그 주장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네. 최 변호사님은 내가 가져온 낡은 참나무 괴짝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놓았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조정실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괴짝에 집중되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증인을 한 분 모셨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말하자 조정실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한 노신사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전 관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고미술 감정가로 존경받는 김종호 박사였다. 그의 등장에 서연인의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김 박사님은 우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괴짝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흰 장갑을 끼고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괴짝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나의 청자 항아리를 꺼내 들었다. 그는 항아리를 보자마자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세상에 이게 아직 이렇게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다니. 그는 돋보기를 꺼내 항아리의 유약 빛깔과 학과 구름의 문양 그리고 굽의 형태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폈다. 한참 후 그는 고개를 들어 모두를 향해 자신의 전문가적 소견을 밝혔다. 이것은 18세기 조선 관요에서 제작된
청화백자 운항문호. 진품이 틀림없습니다. 보존 상태가 거의 완벽하며 그 예술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만약 경매에 나온다면 최소 수십억 원을 호가할 국보급의 유물입니다. 그의 말에 조정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서연이의 입이 탐욕과 놀라움으로 살짝 벌어졌다. 서연이네 변호사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비꼬았다. 그래서요, 그저 저희 의뢰인의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또 다른 비싼 재산이라는 증거일 뿐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을 최 변호사님은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바로 그 점이 자네가 틀렸다는 증거일세. 최 변호사님은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증거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것은 이선우 여사님의 아버님, 즉 당대 최고의 감정가이셨던 이병철 선생님의 공증된 유언장일세. 작성일은 강지훈 사장님이 파산하기 2년 전이지. 그 유언장에는 당신의 모든 고미술품 컬렉션 중 가장 아끼던 이 청화백자 운항문 호를 외동딸인 이선우 여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것은 1995년 형수님께서 이 항아리를 인사동의 한 미술상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 수억 원이 형수님의 새로운 투자 계좌로 입금된 은행 기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후 형수님께서 한 경매에서 바로 그 똑같은 항아리를 몇 배의 가격을 주고 다시 사들이셨다는 낙찰 기록이지. 최 변호사님은 서연이와 그녀의 변호사를 서늘한 눈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이었다. 이 모든 재산은 단 1원부터 부부 공동 재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네. 그것은 이선우 형수님 개인의 고유재산, 그녀의 집안 대대로 내려온 유산에서 시작된 것이야. 형수님은 남편에게서 단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네. 오히려 자신의 유산을 희생하여 무너진 가정을 구하고 그 후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몇십 배, 몇백 배로 불려놓으신 걸세. 이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100% 온전히 이선우 여사님, 바로 당신 어머님의 것이란 말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조정실은 물이라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이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분노나 탐욕이 아닌 완전한 패배와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다. 나는 내 아들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아들은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인하며 고독한 사람이었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을 넘어선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의 항아리를, 나의 역사를 다시 참나무 괴짝 안에 소중히 넣었다. 나는 아들을 그리고 며느리를 한번 쳐다보고 아무 말 없이 조정실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나는 승리했다. 단순히 법적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30년 역사를, 도둑맞을 뻔했던 나의 인생을 되찾은 것이다. 재산을 쥐고 떠난 할머니, 이제 그 여정의 진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이었다. 조정실에서 나온 후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가 탄 차 안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다고. 훗날 지훈이는 내게 고백했다. 서연이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쉴 새 없이 남편을 공격했다. 당신 바보야. 그 늙은이의 연극에 완전히 넘어간 거야. 그게 다 우리 돈이었다고. 당신 아버지의 유산, 그걸 저 교활한 늙은이랑 늙은 변호사한테 통째로 빼앗긴 거라고. 당신은 남자도 아니야. 자기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한심한 마마보이야. 그 순간 지훈이 안에서 지난 30년간 그를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고 했다. 그는 차를 길게 세우고 아내의 얼굴을 난생 처음으로 제대로 쳐다보았다. 내 유산이라고.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환멸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 씨, 당신 오늘 있었던 일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 아버님께는 유산이 없었어. 내 평생 내가 누려온 모든 것, 내 의사가운, 당신이 좋아하는 그 명품백,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이 교활한 늙은이라고 부르는 나의 어머니가 피눈물로 만들어낸 유산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그 어머니를 강도 취급하며 그분의 인생을 통째로 빼앗으려 했어.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게 아니었어. 나는 괴물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야.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며 말했다고 한다. 내리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서연이의 추악한 탐욕은 결국 그녀 자신의 결혼 생활마저 파멸로 이끌었다. 며칠 후 나는 최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나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조용히 앉아있는 내성적인 주부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제국을 건설한 유능하고 결단력 있는 사업가였다. 나는 나의 자산 일부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크게 애착을 갖지 않았던 몇 점의 그림과 강남의 상가 건물을 매각했다. 수십 년 만에 내 통장에는 다른 누구의 이름도 아닌 이선우라는 나의 이름으로 거대한 액수의 돈이 찍혔다. 그 무렵 지훈이가 나를 찾아왔다.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한 아들은 완전히 지쳐 보였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돈을 단 1원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아니다. 아들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하지만 나는 네가 노력 없이 얻는 거대한 재산을 물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네가 이 모든 실패를 딛고 네 자신의 두 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딱 그만큼의 종잣돈만 주겠다. 너는 그 돈으로 너의 새로운 정직한 인생을 시작하거라. 나는 아들에게 새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건넸다. 그것은 나의 용서이자 아들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나를 위해, 그리고 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쓸 것이다. 나는 내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계획을 아들과 최 변호사님 앞에서 밝혔다. 나는 나의 죽은 남편 강지훈의 이름으로 재단 하나를 설립하고 싶다고 했다. 네 아버지는 한때의 실패로 자신의 꿈과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나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과 장인들이 재능은 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네 아버지와 같은 좌절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을 위해 재단을 만들 것이다. 나는 그 재단의 철학을 설명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그냥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동정일 뿐이다. 우리는 그들의 재능과 가능성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들이 훗날 성공했을 때 다른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다시 나눌 수 있도록 내가 네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30년간 비밀을 지켰듯이 나는 이제 이 재단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강지훈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다. 강지훈
예술지원재단, 나의 30년 비밀 헌신은 그렇게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나는 아들 지훈이에게 그 재단의 이사직을 맡아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를 권했다. 모든 법적, 재정적 문제가 정리되고 마침내 나와 아들 사이에 마지막 감정의 매듭을 풀 시간이 왔다. 그날 저녁, 지훈이는 내가 차려준 소박한 저녁상 앞에서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지어주신 세상 속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건축가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님이었습니다. 나는 우는 아들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내 마음속의 모든 상처와 원망은 이미 눈 녹듯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 괜찮다. 아들아, 다 괜찮아. 마침내 모든 것을 정리한 나는 나의 진짜 꿈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아들과 함께 커다란 세계 지도를 펼쳐놓았다. 이제 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너의 미래를 바로 세웠으니 나 자신의 여행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나는 지도 위의 도시들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 영국 런던의 대영 박물관. 나는 지난 30년간 책과 경매 도록 속에서만 이 위대한 작품들을 보아왔다. 이제는 나의 두 눈으로 직접 그것들을 보고 싶구나. 아들은 나의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머금고 환하게 웃었다. 우리 집 거실에는 이제 전쟁의 긴장감 대신 새로운 여행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다. 재산을 쥐고 떠난 할머니. 이제 그 할머니는 유배를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평생의 모험을 향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년 후 나의 인생은 그 어떤 때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평창동의 그 크고 고요한 집의 유령 같은 안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직접 설립한 강지훈 예술지원재단의 이사장이자 전 세계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여행하는 자유로운 여행가가 되어 있었다. 나의 변화는 외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칙칙하고 수수한 색깔의 옷만 입지 않았다. 나는 이탈리아에서 사온 화사한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둘렀고 프랑스에서 만난 디자이너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리넨 원피스를 즐겨 입었다. 내 머리는 멋지게 손질된 은발이 되었고 내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그늘 대신 자신감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건강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오늘 나는 나의 재단이 주최하는 첫 번째 후원 작가 전시회의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한국에 돌아와 있었다. 재단은 내가 후원하는 작은 갤러리에서 그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수많은 기자들과 예술계 저명 인사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담담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저의 남편 구 강지훈은 한때의 실패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의 이름으로 이 땅의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이 재단의 첫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는 재단의 철학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후원이 아닌 투자를 할 것이며 그들이 훗날 성공했을 때 또 다른 후배들을 위해 그 성공을 나눌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재단의 첫 번째 후원 작가를 소개했다.
그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힘겹게 도예가의 길을 걷고 있던 가난하지만 재능 넘치는 젊은 청년이었다. 재단의 지원금 덕분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작은 가마를 갖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첫 개인전을 열게 된 것이다. 단상에 올라온 청년은 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선우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의 이 투자는 저의 흙과 저의 불꽃뿐만 아니라 저의 꺼져가던 꿈까지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저 또한 훗날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는 그런 도예가가 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내가 30년간의 비밀스러운 헌신 끝에 마침내 얻게 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대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 후 나는 다시 나의 진짜 꿈을 향한 긴 여행을 떠날 채비를 했다. 인천국제공항. 그곳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찬 공간이다. 나는 가벼운 트렁크 하나만을 든 채 출국장으로 향했다. 어머니, 아들 지훈이가 나를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아들은 1년 전에 그 상처 입고 길 잃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재단의 이사로서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듯 한결 성숙하고 안정되어 보였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혼자서 괜찮으시겠냐고요? 그럼 이 어미가 이제 어린애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냐?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잖니. 전 세계의 박물관에 있는 나의 오랜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들이 내게 작은 카메라 하나를 선물로 내밀었다. 엄마가 보게 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여기에 다 담아오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나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그 어떤 비밀도 상처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건강하고 굳건한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마침 내가 타야 할 파리행 비행기의 마지막 탑승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이제 가봐야겠구나. 나는 손을 흔들고 출국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내 가방에서 아주 소중한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다. 바로 나의 새로운 여권이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 없던 나의 옛 여권은 이미 오래전에 만료되어 있었다. 이 새 여권은 얼마 전 내가 직접 구청에 가서 만든 나의 새로운 신분증이었다. 그 안에는 나의 새로운 사진과 앞으로 채워나갈 텅 비어있는 수많은 페이지들이 있었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백지수표와도 같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미소로 화답하고 다시 앞으로 향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내 위로 파리, 로마, 런던, 뉴욕, 전 세계의 도시 이름들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재산을 쥐고 떠난 할머니. 세상은 나를 그렇게 불렀지. 그래, 나는 재산을 쥐고 떠났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직접 이룩한 나의 재산을. 그리고 나는 떠난다.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낡은 역할로부터. 나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나의 얼굴에는 내 생에 가장 자유롭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행복한 진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나요? 괜찮습니다. 모든 겨울의 끝에는 반드시 봄이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당신의 매화는 어떤 모습으로 피어날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